안녕하십니까. 이네오 모레타입니다. 유병아 교수님 책을 기준으로 법철학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루티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루티우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1583년에 네덜란드에서 출생을 했고 164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가 16세기, 17세기인데요. 오늘까지도 국제법에서 이 사람의 이론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긴 하는데요. 실제로 국제법의 기본 개념들은 이 사람이 활동하던 약간 이런 시기에 스페인에서 기본 개념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학자 프란시스코 비토리아하고 프란시스코 수아레즈에 의해서 국제법의 기본 개념들이 확립이 됐고요. 그루티우스가 그러한 개념들을 체계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시기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 사람보다 5년 늦게 태어난 영국의 토마스 홉스, 또 데카르트, 이 사람이 죽기 한 2, 3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던 스피노자, 또 이 사람이 죽기 한 10년 전에 태어났던 로커가 있고요. 뉴턴도 이 사람이 죽기 한 7, 8년 전에 태어난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1583년에 태어났어요. 라이덴 대학에 11살 때 입학을 해서 14살 때 졸업을 하고, 졸업한 이후에 네덜란드 주 프랑스 대사관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요. 돌아와서 이 당시에 그 유럽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건설한 다음에 식민지 경영을 위해서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그루티우스는 동인도 회사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네덜란드의 검찰총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럽에는 신교 고교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시기가 158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517년에 루터가 교황에 대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요. 이 사람보다 한 30년 늦게 켈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교가 등장한 이후로 유럽에서는 신교와 구교의 대립이 국가와 국가 간 혹은 국가 안에서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켈비니즘이 전체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이 켈비니즘의 안에서 온건한 공화주의 켈비니즘파가 있었고 급진적인 켈비니즘파가 있었습니다. 이 그루티우스는 온건한 공화주의적 켈비니즘 파에 속해 있었는데요. 급진파가 집권한 이후로 그루티우스는 1618년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3년 후에 1621년에 그루티우스의 아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탈옥을 하게 되고요.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프랑스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급진파의 당수가 사망을 하고 네덜란드에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 옆나라 스웨덴에서 스웨덴의 왕이 이제 여왕이었는데 그루티우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루티우스를 스웨덴에 초청해서 스웨덴의 대표로 스웨덴 주 프랑스 대사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의 대표로서 활동하다가 1645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루티우스는 전체적으로 법학자이면서 국제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루티우스가 어떤 법철학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람의 법철학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파트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이 사람은 공화주의파였다. 이 부분이 이 사람의 법철학을 이해하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면서 공화주의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이 공화주의를 정확하게 또 이해하는 사람도 또 드물긴 합니다. 공화주의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개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사회의 일부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관을 독자적인 개인을 단위로 하지 않고 사회를 단위로 인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가족에 속하고 또 그 지역 사회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이 공화주의는 인간을 그렇게 본 다음에 개인의 권리나 자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 우리 사회 전체를 더 예쁘게, 더 좋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더 예쁜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고,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합의도 하고 협조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 우리 모두 마스크 잘 써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좀 만들어 보자. 어떤 이러한 합의 개념을 공동선이라 그러고요. 이 공동선을 위해서 개인이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보는 게 공화주의입니다. 이 그루티우스는 신, 그러니까 예수님이든 뭐 하나님이든 또 어떤 다른 신이건 간에 그 신이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인간은 인간들끼리 이성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 사회의 가장 바람직한 공동선을 위해서 사람들은 합의를 해나가고, 신이 존재하든 신이 존재하지 않든 인간은 모두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신이라는 게 싹 사라진다 하더라도 인간은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또 그 사회가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 이성을 동원해서 서로 합의하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 그루티우스의 공화주의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신 개념과 인간 사회의 법 개념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한다. 이걸 일단 이 사람의 첫 번째 사고 경향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살던 시기가 신교하고 구교가 엄청나게 대립을 하던 시기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중세가, 그러니까 신교와 구교가 나누어지기 전 이 중세 때는 유럽은 신교가 없으니까 모두 구교만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구교라고 하면 오늘날 가톨릭인데 이 가톨릭은 종교 교리로서 신이나 예수의 대리인을 인정하는 게 종교 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나 예수가 존재하고 하나님이나 예수를 대리하는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대리하는 존재를 긍정하는 게 가톨릭이죠. 바로 그 대리인이 교황이라는 겁니다. 신교가 나타나기 전에는 유럽은 전부 가톨릭 사회였고 바로 신이나 예수의 대리인으로서 교황을 인정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주와 군주가 서로 대립을 하거나 혹은 한 국가 안에서 어떤 세력이 대립을 하는 경우에 바로 신이나 예수의 대리인인 교황이 신이나 예수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문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그 당시의 유럽에서는 이 교황의 문제 해결 제시 기준이 막강한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군주와 군주 혹은 국가와 국가 내에서의 세력 갈등은 교황의 기준에 의해서 쉽게 해결됐던 거죠. 그런데 루터나 켈빈의 이 신교는 애초부터 어떻게 신과 예수의 대리인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이 신과 예수의 대리인으로서 가능이나 한 것이냐, 이렇게 해서 교황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게 바로 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교하고 구교가 국가와 국가 간의, 국가 안의 세력 간의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과거처럼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범, 개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루티우스는 이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나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가 유행했던 시기, 그 스토아 학파의 이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그리스도교가 존재하기 이전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리스도교의 신 개념하고 예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철학입니다. 스토아학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우주에는 이 나름대로 돌아가는 법칙이 있다. 그런데 이 우주가 나름대로 돌아가는 법칙이 있는데 우주를 관찰해 보면 절대 우주는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굉장히 불쌍하다 해서 그 불쌍한 존재를 영원히 살게 해준다든가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의 특성은 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우주의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우주의 법, 즉 자연법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나 개인이나 사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자연적인 법칙을 이해하고 그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게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티우스는 스토아 학파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아예 신이 인간의 사고에서 싹 사라진 상태이더라도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이성에 의해서 공동선을 찾아내고 그 공동의 어떤 법칙, 자연 법칙을 찾아내서 그걸 통해서 보다 나은 행복이나 사회적 안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접근함으로써 신교와 구교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교황이 중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정의, 법의 기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을 개인에게 그 개인의 몫을 돌아가게 해라. 개인에게 개인의 몫을 돌아가게 하라. 이것을 이제 정의 혹은 법의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런데 그리티우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인간 개개인이 사회 공동선을 위해서 양보하고 합의해서 그러한 공동선으로 나아가는데 질서, 혼란을 주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 사람의 생각을 비교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몫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루티우스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몫을 주지 않더라도 다시 얘기하면 A에게 100이 가야 되는데 한 70만 갔는데 그 70 받은 사람이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즉 사회의 안정이나 질서, 행복 이런 걸 위해서 70으로 만족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몫을 주는 것까지는 바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몫을 이라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공동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그걸 흔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정의로운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는 약간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루티우스가 인간 이성이 신이 존재하건 말건 자기 사회의 안정과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연적인 법칙을 발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자연적인 법칙의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 그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이성이 전체 사회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찾아낸 첫 번째 원칙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돌려줘야 된다라는 원칙,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바로 소유권 개념을 처음 이제 확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적 법칙은 서약을 했다면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날 계약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에게 손해를 줬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원칙에 대해서 세부적인 원칙을 계속 나열해 갑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민법에 소유권의 항목이 있고 그 항목에 따라 그 항목 안에 각각의 조항을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원칙을 정해가는 방식, 또 계약법에서 계약법이라는 제목 하에서 안에 세부적인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가는 방식,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인간 이성에 의해서 밝혀낸 자연 법칙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상황에까지 법칙을 기술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로마법의 방식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로마법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은 로마법은 사실의 법칙이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법칙을 끌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로마법의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언뜻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거래를 하는,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개념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비추어서 어떤 원칙을 끌어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면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할 때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르티우스는 기본적인 자연법적 원칙이라는 전제하에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맞다면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 원칙대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접근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원칙을 지키면 어떤 결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예측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과 기대 가능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이나 또 법률 행위를 할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르티우스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난 이후로, 또 이러한 것이 전파된 이후로 부르주아,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 재산에 대해서 법률 행위를 할 때 예측 가능하고 기대 가능한 방식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본주의적 발달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첫째 그 원칙으로, 자연법 원칙으로 소유권 개념을 원칙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처음 소유권을 갖는 원리는 선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발견해서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개념. 그래서 소유권의 최초의 원시 취득은 바로 선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점 이론은 서양 유럽의 그 당시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이렇게 얻게 될 때, 그러니까 식민지를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게 될 때 어느 나라가 이 식민지가 어느 나라 거냐에 대해서 선점 이론이 작용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민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다면 그 제일 처음으로 그 식민지를 자기 걸로 만든 그 국가의 그 식민지는 그 국가의 것이 된다, 이런 개념이 선점 이론이라서 이 선점 이론은 제국주의 영토 확장 시기에 식민지 획득의 기준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독도가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막 우겨 샀는데 그때 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 당연히 우리나라 거이긴 하지만 일본이 이제 자꾸 우기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 선점 이론이 그 한때는 독도의 영유권의 해결 방안으로서 사용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선점 이론은 거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일단은 독도 영유권에서 이제 작동하지 않는 이론이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로티우스의 이 선점 이론이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다. 이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법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어떤 물건이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한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전까지는 법과 정의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완성해 가는 것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접근했다면 그루티우스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한 사회가 안정적이고 또 예측 가능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개인이 한 물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가질 수 있느냐를 얘기를 본격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한 개인의 권리 의무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는 것, 이것을 주관적 권리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루티우스는 주관적 권리 이론을 거의 확립을 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은 국제법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쟁법이니 뭐 평화법이니 아까처럼 이제 선점 이론이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방대한 국제법 이론을 이 사람은 주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해양과 관련된 이론만 잠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루티우스는 이 해양은 누구의 소유도 될 수가 없다라고 이론을 구성합니다. 바로 그루티우스의 해양은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가 바로 오늘날 공의 개념이 존재하게 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개념이 없었다면 이 제국주의 시대 때 막 바다도 자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국가나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루티우스는 육지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개척을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경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지는 한 국가나 한 국가의 주권의 범위나 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양은 인간의 노동을 투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풍부한 자원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노동의 투입 없어도 늘 풍성한 자원이 유지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투입된 만큼 자기의 어떤 소유물이 되는 육지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바다는 육지와 달리 구체적인 경계를 나누기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양은 그 어느 나라의 소유권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공유해야 되는 그런 장소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오늘날 공의 이론이 성립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루티우스 법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루티우스의 핵심은 인간 사회는 신이 존재하거나 말거나 인간 이성에 의해서 그 고유한 법칙을 찾아내고 또 그러한 것을 적용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먼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맞게 구체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 또 주관적 권리 개념, 그다음 국제법 이런 것에서 그루티우스의 법철학 영향이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